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사이 우리 일상은 너무도 많이 변했죠.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지금은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고 있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1년, 희망은 보이는 건지 지금 뭐를 해야 할지 사사건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이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의사 출신으로 지금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 중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본격적인 말을 하기 앞서서 지난 1년간의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확진자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1월 이후에 모두 3차례의 유행 시기가 있었죠. 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가장 최근 가장 오른쪽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일 확진자 수도 3차례 중에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그 기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지금의 3차 유행 시기가 3차례 중에서 가장 확진자 수도 많았고 기간도 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건 오늘 신규 확진자 수 300명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비를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뭐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은 350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나 이제 이 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네. 정점에서 이제는 하향 국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 그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3차 유행의 이 집단 발병 양상이 통제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이 환자의 발생 숫자를 100명대 이하로 좀 더 이렇게 좀 그 안정적인 국면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어제부터 지금 정부가 방역 일부 기준을 좀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최근 보면은 개인 간 감염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할 사항은 좀 없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현재의 발병 양상이 집단 발병 양상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는 반면에 네.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인 감염이 그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 그 위험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중이 모인 그런 시설에서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접촉에 의해서 언제든지 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완화된 그런 규정 속에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점은 일정 부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또 모임도 자제하고, 그리고 그 모인다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방역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돼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추세인데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일상 속 감염을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설 전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힘겨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총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3차 유행 시기가 설 연휴 때 이제 승패를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 방역 대책 정부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뭐 300명대의 안정권에 들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부터 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바운드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안정권으로 점점 내려갈지에 대한 지금의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2.5 플러스 알파 단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1월 말까지 수치가 안정화된다. 그랬을 때는 2월 달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단계를 완화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TV 등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어떤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놓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최근에 컸습니다. 자, 그동안 이 거리두기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최근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듣고서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10만 원 다 내어드리겠다 오히려. 시간의 제한도 좋고 인원수의 제한도 좋으니까 어쨌든 문을 열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7시 이후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9시까지 정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불과 2시간 영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워요. 유흥이라는 이 좋은 글씨를 달고 일반 노래방은 지금 계속 우리들하고 달리 풀어주잖아요.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분야가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 운영하는 분들이 뭐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일부 헬스장 같은 경우는 완화가 됐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유흥업주들도 지금 뭐 모레부터 이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거리두기를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잖아요. 어디는 그러면 문을 열면 안 되고 어디는 열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다시 문을 닫은 업소 중에서 우리도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듣고 그러다 보면 K방역 자체에 혼란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K방역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내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오늘도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분들 그런 집합시설별로 네.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한 토론회를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만큼 같이 마음 아프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을 공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의 여러 가지 K방역에서의 방역 지침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세세한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소통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는 우리 당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정부에도 당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법안도 마련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장기화되는 2021년 그런 방역 지침은 상생 방역 그리고 소통 방역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침에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K 방역에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만약에 3차 유행이 마무리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게 또 장기화되면서 또 어디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또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학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또 이용자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N차 감염으로 확산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엄정하게 그 업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필요하다면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업주가 스스로 방역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준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 제한이라든지 또는 뭐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조금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율권을 주되 대신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접점을 잘 찾아서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형평성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좀 묘안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1년간 좀 고비도 많았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 하더라고요. 다 다녀봐도 다 팔리고 없대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나라가 민간병원의 병상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병원 10%인데 지금 10%가 전체 코로나 환자의 한 70~80%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민간병원들의 병동들이나 중환자실의 일부를 이제 차출해서 거기 환자를 입원시켜야. 아마도 다음 달이면 국산 치료제와 해외 도입 백신이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 근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그 병상 위기, 뭐 서울에 병상 하나 남았다, 막 이런 위기 상황이 조성됐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교수님은 지난 1년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네, 뭐 물론 뭐 신천지 교회에서의 어떤 집단 발병도 기억이 납니다만 네.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그 고등학생이 이제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발열 증상이 있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국민안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코로나와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되면서 그 고등학생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나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전에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도 이제 1월 달부터 코로나 확진자를 받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런 코로나에 대한 뭔가 병원 시스템이 세팅되고 저도 안심 외래에 투입이 돼서 이런 코로나 의심 환자를 확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음에 그런 특성을 모르고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투입이 되면서 환자들을 봤었던 기억과 함께 저 또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상당히 내가 감염되면 우리 가족한테 혹시 옮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것이 참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뭐 의료진도 부족했었고 한때는 뭐 병상 부족 위기도 있었었고 교수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원 활동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12월 연말에 가서요. 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짧게 그런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으로 이번엔 갔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병원에는 요양병원에 있었던 코로나 그런 코호트 격리 환자들이 이제 공공병원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전환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투입될 당시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특히나 요양병원의 기저질환 환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면서 다 산소나 아니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도 많고 생각보다 이렇게 일주일 지났을 때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꾸준히 1년 동안 그 현장을 지켜왔던 의료진들의 그런 고통과 정말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입법 활동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의료진들 고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 앞서도 제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병상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병상까지 뭐 만든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또 언제 비슷한 일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뉴스 보면서 국민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네. 환자 발생에 따른 병상 부족, 또 의료 자원의 부족. 쉽게 말하면 이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병원 전체를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이 민간병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그 민간병원이 스스로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사실상 민간병원이 전담병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공공병원만으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전담병원에 참여하는 민간병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도 해주고 또 이 의료 자원들, 특히 이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속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력 순환 문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이 앞으로 환자가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하고 또 국민적인 그런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내 전체 병상에서 한 10%만이 공공병원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민간병원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환자 보는 것도 감염병 시대에 중요하지만 네. 비코로나인 중증 환자들의 뭔가 수술이나 시술,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들을 민간병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아직까지는 우리 민간병원들이 구조적으로도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 분리나 그런 건축 설계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쪽에 그런 진료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점검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코로나 환자를 본다라는 그 병원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염병 시대에 2, 3년 정도가 걸려야 회복되는 그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병원 경영에서도 어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감염병 환자를 본다는 부담이 민간병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민간병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신윤영 의원이 지금 병상 확충 위해서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법안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예.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예산 많이 들지 않나요? 예, 실제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공공의료 3법을 제가 연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의 병상이 총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20%로 확충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네. 특히나 이거를 무조건 신규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을 전환해서 매입을 하거나 해서 또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도 법적으로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설계를 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대1로 예산을 매칭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가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지자체가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루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은 사실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공공병원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필수 진료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았을 때는요. 3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을 하나를 건설한다 네. 했을 때 추계를 하면은 2천억 원 정도의 네. 비용이 들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한 5km 정도를 까는 정도의 사회 간접 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도 퍼센티지까지 늘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그럼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총 계산을 해보면 300병상에 대한 2천억 원을 실제로는 한 30배 정도는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몇 천억 원 그리고 결국에는 몇 조 단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지금 감염병 시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감염병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10%의 공공병원의 그런 여력으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
한다면 지금부터 이런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동의가 돼 있는 만큼 조금 더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고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제대로 공공의료 확대를 못했던 부분에 계속 반복적인 시기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부족했던 그런 공공의료를 추후에 다음 바이러스 때도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추진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럼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그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텐데 자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그럴 것 같고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겠고 어떤 보완 같은 게 좀 있으시나요? 예, 기존에는 그런 공공의료 확대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병상 수가 많은데 네. 공공의료 또 확충하는 게 오히려 더 과다한 그런 비용 추계가 아니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에서 만약에 경영이 어렵거나 정말 폐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상 수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아닌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공공의료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산부인과나 아니면 의료 취약지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공간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과도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필요해서 이런 취약지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염병 시대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못한다라는 심정을 해야 된다라는 자, 생각입니다. 이 발의된 법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병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떤 공공의료에 충분합니까? 어떤가요? 뭐 사실 이제 의료 자원의 문제는 그 자원들이 어떤 기관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그런 의료 자원들이 대도시 위주의 이제 그 이 환경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들을 보강을 했을 때 그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인적 자원을 그 해당 권역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업을 맺어서 이제 자원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인력 자원에 대한 이 배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공공의료기관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시장에다가 맡겨놓게 되면은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자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 인력들, 뭐 간호사, 약사, 뭐 의료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원들이 주로 대도시 위주의 직장을 선호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이 염두에 두고 공공자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BTJ 열방센터도 그렇고요. 예전에 뭐 신천지 사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종교 시설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렇게 잊을만하면 한 번씩 크게 터지잖아요. 근데 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검사 받으라고 해도 자꾸 피해 다니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내하고 감내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 단체도 같이 온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호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집단 시설에서의 일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피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인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집단 감염을 기억해 보면 그것도 있지만 또 요양병원이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양병원 처음에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해서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문제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문제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검사가 도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항원항체 검사법을 이용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속하게 환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방역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사실상 감염병에 대한 관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는 방역 당국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
또 필요하다면은 전담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해서 그 인력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도입을 해야지만이 이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 양상을 조기에 또 신속하게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도입되려면 뭐 당장 지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력이 과연 있는지 부분은 좀 추후에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백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료 접종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무료 접종 뭐 그거는 좀 다행인 소식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접종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작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장점은 그 전 국민 그런 필수 예방 접종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2월달에 시작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면에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빠르게 시작했던 미국이나 영국 사례 그리고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약물 접종에 의해서 부작용 사례 아니면은 물량이 부족했던 사례 아니면 사망 사례 등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미리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나라의 안전한 접종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물량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접종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접종 시작하는 시기가. 근데 이제 뭐 백신 종류도 굉장히 많고 뭐 백신에 따라서 맞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좀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 그 콜드체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이 냉동 상태냐 냉장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백신을 구분했을 때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도씨에서 8도씨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고요. 또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또 영하 20도에서 이제 냉동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유통을 해야 되는 그런 백신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의 유통을 요하는 그런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접종센터를 두는 경우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접종 백신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관리가 돼야 되는 아주 정교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 내에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되는 3,600만 명을 과연 접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문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제 물량은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제 맞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걱정되는 부분,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안전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한 10명 중 7명 정도는 백신을 좀 지켜보다가 맞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외신 뉴스 들어온 걸 한번 봤더니 미국에서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유가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백신 같은 게 저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일시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잦나요?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급하게 허가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돼서 유통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적 자체가 급격히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모든 백신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접종이 일부 중단되거나 실제 접종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상 정부가 생각하는 이 단기간 내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또 실천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보상안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던데, 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보상만으로 그런 안심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감염병 예방법의 71조에 보면 이런 예방접종 이후에 뭔가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예방접종 국가보상피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면에서의 국가가 보증을 하겠다는 메시지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과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발생 상황들을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처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3차 유행 그 고비를 보면서 반발하는 국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걸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런 것에도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좀 짧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두 분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